부동산학 원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사고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부동산 권리 분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부동산 활동을 더 안전하게 하여 거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거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활동을 능률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종류별로 위험 사례를 다양하게 검토해보고 권리분석 보고서 작성 및 권리보증서 작성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하자 없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거래 사고의 종류와 원인, 부동산 권리분석 기관, 권리분석의 위험 사례와 판독, 부동산 권리분석 보고서 및 권리보증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산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거래 사고의 종류와 원인, 부동산 권리분석 기관, 권리분석의 위험 사례와 판독, 그리고 부동산 권리분석 보고서 및 권리보증서 작성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거래 사고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부동산 권리분석 기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권리분석의 위험 사례와 판독과 부동산 권리분석 보고서 및 권리보증서 작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사고의 종류와 원인. 지금부터 거래 사고의 종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거래 사고의 종류에는 먼저 권리 취득의 불가능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부동산을 매매, 금융, 교환하였을 때 기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등기 행위까지 한 것과 등기 행위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로는 인수의 불가능으로서 등기부상 소유권의 취득은 끝났지만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등기부상의 표시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이용의 불가능으로 소유권은 완전히 취득했지만 토지 이용의 공법상 규제 또는 사법상의 제한 때문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죠. 즉, 사법상 지상권, 지역권 등이 부착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거래 사고는 공용징수 부동산의 취득인데요. 이 사고는 어떤 부동산이 수용 또는 징발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이것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취득한 경우에는 거래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거래 사고는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세금의 부담으로서 세법의 무지나 기타 원인으로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거래 사고는 부적법한 건물의 취득입니다. 이 사고는 어떤 건물이 건축법, 기타 법률상 적법이 아니어서 현재 또는 후일에 불리한 요인이 내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특수한 역사적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 사고가 많은 편인데요. 거래 사고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일제강점기의 후유증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아픔을 가진 나라로 광복 이후 귀속 재산을 에워싼 많은 무질서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지 60년이 된 2004년에는 일본인 소유로 방치된 부동산이 54,532필지, 23,346평으로 조사되었죠. 이러한 일본국 법인 명의 재산은 2004년 12월 말 모두 국가재산으로 분류하여 권리 보전을 마쳤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권리 관계가 복잡한 채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고의 원인은 한국전쟁의 후유증인데요. 6.25 한국전쟁 중 등기부가 소실되고 많은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1953년 이후
장기간 소유자 변동이 없는 재산으로서 지적 공부상 상속받을 권리인이 없는 재산을 조사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는데요. 이처럼 장기간 소유자 변동 없는 토지는 25만 필지에 달합니다. 이러한 토지가 협잡, 사기, 조작 등의 대상이 되어 거래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제도 또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차이로 연속 지적도 상에서 발생하는 불부합 지역이 많으며 정부는 이들 지역에 가지번을 부여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으나 국유화가 안 된 나머지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수도 많고 그 규제 내용 또한 복잡한 점도 거래 사고의 큰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 분석 제도의 미비가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대상 부동산의 권리를 분석받을 제도가 없어 거래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 분석 기관. 권리 분석 기관은 말 그대로 권리 분석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여기에는 소정의 요금을 받고 권리 분석을 대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권리 분석 대행 기관과 권리 분석의 결과까지 보증하는 부동산 권리 보증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구성하는 중심은 바로 권리 분석사인데요. 권리 분석사란 권리 분석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에 일정한 자격을 얻어 타인을 위한 권리 분석을 대행하는 전문가를 말하는데 때로는 그 자신이 기업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 타인에게 고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 분석이 업으로 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부동산 권리의 공시제도가 아주 불완전한 레코딩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거래가 있으면 사문서인 날인 증서를 등기소에 등록하여 간접적으로 공시하며 연대순으로 편철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날인 증서를 등록했더라도 권리의 정당성이나 완전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공시제도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실체의 진실을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권원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그럼 이번에는 권리분석기관과 권리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분석 대행기관 혹은 권리분석기관이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목적, 내용에 따라서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자, 즉 권리분석사를 말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의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업무의 성격인데요. 이 권리분석사는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원조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권원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고의 과실로 부실조사를 하였을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죠. 그래서 권리분석의 사회성을 감안한다면 권리분석사의 높은 자질과 양식이 꽤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분석기관과 함께 권리보증회사라는 곳도 있는데요. 권리분석 대행기관은 의뢰인이 요구한 권리관계를 분석, 보고할 뿐이며 그 결과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권리분석의 성격상 그 결과의 책임까지 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서비스에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태어난 것이 권리보증회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기관과 민간보험회사가 권리를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이 있는데 전세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되거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보증을 의뢰받은 권리보증회사는 권리분석사에게 권리분석을 시키고 그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각종 부동산 권리보증서를 발행합니다. 만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증을 거부하고 거부된 부동산은 하자가 제거될 때까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리 분석의 위험 사례와 판독.
권리 분석 활동에서 경계해야 할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협잡성 위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타인의 부동산 소유권 등을 불법 수단으로 편취하는 사례로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기 사건이라 부르며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수가 많습니다. 범죄의 수법은 사례에 따라 다르나 모체의 범죄단체가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범죄를 행사합니다. 위조 또는 변조하는 서류에는 타인의 인장, 주민등록증, 호적, 주민등록부, 등기, 계약서, 법인체의 이사회 회의록, 기타 등기 수속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근래에는 범죄 방법이 지능화되어 법원의 판결 정본이나 등기부 원부까지 변조하는 수가 있으며 때로는 가족의 부동산, 본인이 상속할 부동산을 부모나 식구의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팔아버리는 행위도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대상이 되는 곳에는 관리 상태가 불완전한 토지, 6.25 전쟁으로 불완전한 부동산, 상속 등기가 안 된 부동산, 국공유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관리 상태가 불완전한 토지에는 장기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 임야 농경지, 주로 택지 가망성이 있는 토지인 잡종지 중 관리 상태가 불완전하고 규모가 큰 토지가 있으며 또 장기간 해외 출장이나 유학하고 있는 소유자나 고령자의 부동산, 소유주와 토지가 원격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6.25 전쟁으로 불완전한 부동산은 전쟁 때문에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또는 등기부가 소실되어 소유자가 불분명하게 된 부동산을 말합니다. 물론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국가 소유로 귀속시켜 관리하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가로채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 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는 산속된 부동산이지만 장기간 등기되지 않거나 또는 상속받아야 할 상속인이 없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물리, 행정관리 상태가 불완전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특히 망실 귀속 재산은 그 피해가 현저한데요. 정부는 강력한 회수 작업을 하고 있으나 편취된 부동산은 이미 사기꾼의 손을 떠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되어 있는 수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국가에 징발된 부동산 목록을 입수하여 원 소유자로부터 환매권을 인수받은 것으로 속인 뒤 환매 토지 매매 계약서, 인감 증명 등을 위조하여 매매 대금을 사취하는 협잡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조작성 위험 사례인데요. 이것은 부동산의 매매라든가 저당권 설정 등의 거래 활동을 한 후 사정 변동으로 원인 무효, 유치권 행사, 기타 여러 가지 구실을 조작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양도한 후 지가가 상승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금전을 차용했지만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고 경매되는 경우 등 법률 지식을 악용해서 하는 나쁜 버릇과도 같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은 전혀 근거 없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방심으로 남겨진 사소한 하자가 악용되어 마침내 재판 사태로까지 확대되는 것이죠. 또 대체로 식구나 연고자 등이 서로 결탁해서 상대방을 곤경에 몰아넣는 수법이기 때문에 일상의 부동산 활동에서 이러한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세 번째 위험 사례는 사기성 위험 사례로, 즉 매매 등은 합법적으로 하나 개발이 불허한 토지를 마치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파는 사기 행위의 위험 사례입니다.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합법으로 위장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며 임야나 농지 등 싼 땅을 대량 매입하여 분할한 후 비싸게 팔아치우는 수법을 이용하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매수하여 당의 토지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며 장래에는 도시계획이나 토지 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전망이 밝다는 등의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공부상 확인으로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으나 이기심이 많은 부동산 인간은 그의 탐욕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하죠. 또한 부동산 사기꾼이 대상 부동산의 권리 소유자를 가장시킨
가짜 소유자를 내세운 후 마치 그가 계약을 하는 것처럼 위장시켜 소비자의 돈을 가로채는 사기성 위험 사례도 있습니다. 즉, 문서를 위조하고 인장을 위조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인데요. 국가 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실을 개설한 전문가도 이러한 일에 가담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의의 위험 사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등기 또는 기타의 권리에 무언가 하자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후일 그러한 하자를 발견하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하자를 숨기고 처분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나 일부러 숨기고 처분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가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상당한 지위에 있거나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사회적 지위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정부가 국유재산을 불화했을 경우라도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것은 선의의 위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료의 판독에 대해 살펴볼까요? 판독이란 임장활동 전 단계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나 자료를 수집하여 탁상위에서 검토하고 1차적으로 하자의 유무를 발견하려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판독의 과정은 위험 사례를 들 수 있는 한 미리 발견하기 위한 노력 또는 그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독을 하기 위해 수집해야 할 자료는 대상 권리 관계의 종류, 권리 분석의 목적, 권리 분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 분석사가 판독할 때 체크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활동에 속하는 판독 사항과 등기부상에서의 판독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부동산의 권리 관계에 이상이 있다면 그 부동산 활동의 상황과 등기부의 전조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각각의 판독 사항과 관련하여 경계해야 하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활동에 속하는 판독 사항에서는 첫째, 소유권 이동의 빈도가 이상하게 높은 부동산을 경계해야 합니다. 즉,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 이동이 당해 지역의 거래 빈도보다 빈번히 이루어지면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관리 상태가 불완전한 부동산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협잡성 위험 사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그 관리 상태가 불완전하고 소유자도 질이 사회적으로 원거리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있다는 것은 부동산의 위치와 소유권자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사회적으로 원거리에 있다는 것은 병원 입원, 군복무, 외국 유학, 미성년자, 개인 활동이 부자유한 자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부동산의 규모에 비하여 소유자가 사회 경제면으로 보아 균형을 잃고 있을 때는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면의 균형 결여란 당사자의 사회 지위, 직업, 연령, 성별, 출신 관계로 보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 혹은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경제 균형의 결여란 모든 재산 관계로 보아 경제력에 합당하지 않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넷째로 경계해야 할 부동산은 장기간 방치되었던 부동산이 돌연 이동한 경우입니다. 등기부상 오랫동안 아무런 등기 행위가 없던 부동산이 돌연 등기되었을 때에도 속임수가 게재될 개연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경우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자 부동산 또는 망실 국유재산이 편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거래 가격이 이상하게 싸거나 비싼 부동산일 경우 반드시 의심해봐야 하죠. 부동산 사기꾼들은 편취한 부동산을 싼 값에 처분할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정상 가격 수준 이하로 거래되든가 또는 매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야나 토지 등을 개발 가능성을 전제로 당해 지역의 가격 수준을 월등히 초과하여 비싸게 분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발 가능성은 사기꾼 혼자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째로 휴일에 거래된 부동산도 경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에는 공문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휴일을 골라서 문서를 전하여 산 사람이 그것을 확인할 기회를 고의로 막아버립니다. 미국에서는 일요일에 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주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전자정부의 실현과 인터넷 보급으로 공부 확인이 용이하지만 휴일은 관계기관이 휴무이므로 아무래도 직접 확인은 어렵습니다. 7번째는 바로 대리인을 내세워 하는 거래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아니고 대리인이 거래 알선에 나서는 경우라면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또한 서류 등을 위조해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부동산은 남몰래 소유 또는 거래된 부동산인데요. 권리에 하자가 있더라도 남몰래 은밀히 하는 거래는 그것이 발견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유 기간이 길거나 또는 소유자의 사회 지위가 높고 신분이 확실해도 은밀한 거래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그럼 등기부상에서 경계해야 할 부동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등기의 역사가 짧은 부동산을 경계해야 합니다. 권리 취득은 물론 말소 등기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등기 역사가 짧고 소유권 이동이 빈번한 부동산은 일단 유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편취된 부동산은 등기 역사가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는 회복 등기된 부동산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회복 등기에는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멸실 회복 등기와 구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 하는 말소 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회복 등기는 진실한 권리자의 명의로 회복되어야 당연하나 그것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으로 10만에 가까운 등기부가 소실됐고 겨우 멸실 회복은 하였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게재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셋째는 판결로 등기된 부동산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법률상 부동산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 의무자가 행방불명되었다든가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 등기 권리자는 의무자에게 등기 협력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판결을 얻으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악용하여 응소 불가능한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후 그에 근거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이라고 해도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넷째, 특별 간이 순서로 등기된 부동산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거나 주인이 불명확한 부동산 혹은 무주 부동산을 간략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이 절차로 하는 등기는 양도인의 협력 없이 권리 취득자 임의로 한 등기라는 점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부동산 권리 분석 보고서 및 권리 보증서 작성. 권리 분석은 권리 분석사가 분석 결과를 보고하여 그 업무가 종결되고, 권리 보증은 권리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권리 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그 업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주어진 목적을 위해 진행하는 하나의 계획된 행위입니다. 권리 분석 결과를 보고할 때는 권리 분석사가 판단 결과를 정확하게 의뢰인에게 전달할 것, 의뢰인이 이것을 쉽게 해설할 수 있고 혼동을 적게 할 것, 권리 분석사의 면책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 조사가 불충분한 경우는 그 취지를 표시할 것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 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는 대상 부동산 및 의뢰인, 권리 분석의 목적, 판단 결과의 표시 및 이유, 권리 분석의 방법 및 성격, 수집한 자료의 목록 및 탐문 결과,
면책사항, 보완조사해야 할 사항, 기타 권리분석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권리분석사의 자격 표시, 그리고 권리분석사의 서명 날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판단 결과와 면책사항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판단 결과란 권리분석사가 주어진 목적하에서 한 권리분석으로 발견한 사항 및 대상 권리관계에 관한 의견이며 권리분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표시됩니다. 또한 면책사항이란 권리분석기관이나 권리분석사가 의뢰인에게 업무상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고서에 표시하는 여러 가지 사항, 즉 권리분석 결과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증서에도 이와 유사한 표시가 있죠. 이러한 면책사항이 필연화되는 근거는 권리분석의 범위가 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렵고 권리분석은 복잡한 권리관계를 취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완벽한 작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권리분석의 수수료 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소정의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책사항을 표시하는 방법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나열하는 면책사항 나열주의와 책임을 지는 사항만을 나열하는 부책사항 나열주의, 면책사항 나열주의와 부책사항 나열주의를 병용하는 병용주의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상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